3부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볼 텐데요. 아까 질문 드렸던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좀 부정적인 측면도 지금 잠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게 좀 독재적인 성향을 보이셨고, 또 외교 정책을 중점으로 삼으시면서 미국에 좀 많이 의존적이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의존적이었다. 미국에 종속되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미국에 대해서 종속적이었던 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독립운동 당시 임정 활동을 하면서 그 대통령 임정 최고 책임자에서 이제 내려왔던 계기가 된 게 이제 미국이 대신 이게 조선을 이렇게 통치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미국에 의존적인 발언을 해서 임정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서 물러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보면서 굉장히 좀 친미적이다, 좀 그리고 너무 왜 주체적이지 않고 외세 의존적이다, 이런 평을 줬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3.1운동 전에 네. 전에 미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곧 있을 파리 강화회담에 대비해서 조선 독립을 청원을 하면서 필요하면은 열강들의 후원하에 자치를 그러니까 일본을 일단 벗어나서 미국, 영국 등 그 열강의 후견하에 그 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한 일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임시정부 내에서 큰 탄핵을 큰 소란이 일어났는데,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시 임시정부 내에서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고 당시 김규식 씨도 그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파리 회담에 파견한 분인데, 그분도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똑같은 주장을 했고,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당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실현될 가능성도 없었지만은 일단은 전략적으로 열강들에게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한국인들의 강한 독립의 염원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된 거는 역시 임시정부 내에 존재했던 그 알력들, 특히 그 반이승만 노선을 갖고 있었던 신채호나 등 이런 분들의 일종의 선동이랄까, 그런 영향도 크지 않을까요? 똑같은 이야기는 김규식 선생도 그 당시 파리 강화회담에 직접 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자치청원론을.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 실상을 보면은 너무 좀 일방적으로 잘못 알려진 이야기다 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해방 이후에, 건국 이후에 미국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예속적이고 굴종적이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렇게 마땅한 근거를 찾기가 힘들어요. 사사건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충돌을 하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저항을 했죠. 미국의 큰 한반도 정책은, 그러니까 동아시아 정책은 일본을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와 방어선으로 삼고, 한국은 이전처럼 일본과 협조해서 존재하면 촉하다는 게 미국의 큰 그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이 3만 5천 명의 자기들의 젊은이들을 한국 전쟁에서 희생하기 이전에 미국의 입장이 그러했고, 그렇게 해서 건국이 되자마자 그냥 철수를 한 거죠.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발칸 반도에서 또 냉전이 격화되고, 그리스 내전, 터키 내전이 이렇게 공식화됨에 따라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니까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마저 감당할 길이 없다 해서
한반도에서 한반도를 태평양 방위선에서 빼버렸잖아요. 그게 결국 6.25 전쟁을 도발을 북한이 하게 된 중요한 빌미가 됐고, 그런 면에서 미국의 책임이 크죠.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소위 그 영어로 표현하면 vested interest는 없었던 거예요. 메인 이해관계는 없었던 겁니다. 없었기 때문에 건국 이후에도 그리고 50년대 내내 미국의 큰 입장은 한국은 일본과 협조해서 그 존재하는 것이 좋다는 게 미국 입장이었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공업화를 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이었어요. 미국의 한반도 한국인들에 대한 인상은 무슨 면이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그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대한제국 당시부터. 그래서 거기에 늘 이승만 대통령은 저항을 했죠. 그래서 빠지려고 하는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잡으려고 온갖 분쟁을 일으키고 미국에 저항을 하고, 6.25 전쟁 때 미국이 일본군을 좀 동원해서 한국에 오려고 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말이지, 북한하고 손을 맺지 일본군이 들어오면 싸운다 그러고 말이지, 철저하게 반일 노선을 취했던 것도 일본과 한국은 다르니까 한국에 대해서 미국은 독자의 이해관계를 가져라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승만 대통령은 주장을 하면서 미국과 사사건건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매우 완고한 그러나 미국 내에서 그의 저희 친구들이 많았던, 함부로 어떻게 다룰 수는 없는 매우 완강한 고집불통으로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었고, 이승만이 결국은 다른 자기의 정치적 경쟁자들, 특히 장면 같은 사람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은 너무 미국에 대해서 온유하다, 순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 문제를 포함한 큰 민족의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 한국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할 능력이 없다는 그 판단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굴종적이었던 이야기는 많은 경우에 잘못 만들어진 이야기. 미국과 너무 심하게 충돌을 하는 통에 결국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주관한 그 회의록이 있어요. 그 국무회의 때마다 그 80대 노인으로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력을 과시하면서 회의를 주재했는데, 그 회의 내용들을 그 국무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매 회의 때마다 미국에 대한 비판, 미국이 제대로 약속을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그 회의의 중요한 그 분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말을 너무 듣지 않아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승만의 업적이 평가절하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건국의 아버지가 오늘날 아버지로서의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단순히 민족주의 역사학자들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행어처럼 사용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 정신에 입각해 봤을 때 한국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행적을 보여줬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독재자 이승만이란 책에서 남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통령 이하 고관들은 국민을 뒤에 두고 야밤중에 남하하고 아무 소식도 모르는 백성들은 앉아서 강도를 만났다. 중략하고 자기들은 몰래 남하하면서 즉시 안정될 것이니 안심하라는 대통령의 반송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라면 자식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망한 나라 조선이 경복궁을 버리고 도망가고 대한제국처럼 또 그 꼴과 뭐가 다르나 되게 궁금한데요. 이런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서 과연 아버지란 칭호를 붙여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나는 뭐 아버지라는 칭호를 붙이자고 주장한 적은 없고, 나중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장례식 때 그 가족장으로 치러진 65년도에 그 장례식 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쓴 추도사가 있어요. 그 추도사는 당시에 문필가인 참 이은상 선생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온갖 풍상을 무릅쓰고 조국 독립을 성취한 건국의 원훈이다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이 있어요. 원훈이란 건 참 큰 공로를 남긴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 건국의 원훈이다 뭐 이런 정도로 족한 찬사인 것 같고 좀 동양적이고 좀 가족주의적인 냄새가 풍기는 그런 뭐 건국의 아버지다. 뭐 나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약점이 바로 이제 52년 정치 파동으로 이제 51년 정치 파동입니까? 이어지는 게 바로 6.25 전쟁 때 초기에 그 전쟁을 대비를 하지 못했고 심각하게 국방태세가 붕괴하고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면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국회 내에서 금방 신임을 잃고 탄핵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미국의 전쟁 수행에 협조하지 않고 굉장히 북진 통일을 주장하는 이승만이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차제에 한번 갈아치울 생각을까지 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던 것이 51년 정치 파동의 하나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군은 유엔군 통제하에 있었고 미국은 군을 동원해서 이승만을 제거를 하고 장면을 후계자로 앉힐 이제 이런 계획까지 세우게 된 데는 6.25 초기에 이 패전이 큰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이력 가운데 가장 뼈아픈 실체에 속합니다. 그 점은 부정할 수 없어요. 뭐 패장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세간에 서울 시민들은 국방군이 잘 방위를 하고 있으니까 생업에 충실하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놓고 자기 혼자 도망을 갔다. 예? 지금 방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조금 지나친 이야기. 그렇게 할 이승만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유인은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서울 시민이 서울 시내에 있어야 북한군의 서울 진입이 좀 늦어진다든가 뭐 이런 군사적인 현실적인 이유가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속임수로서 쓰겠는데 현실은 뭐 전혀 그런 유인은 없었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시간별로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나름대로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1950년 6월 25일 오후 새벽 5시부터 군사 공격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그날 아침 9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경복궁 내에 경의루에 있는 낚시를 하러 가요. 그래서 4시간이 지나도록 보고를 받고 있지 못했고 그것은 그 당시 국방부 입장에서도 늘상 있어온 군사적 충돌이 좀 심각하게 벌어진 걸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10시 반에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라는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대통령이 북한군에 대한 군사 도발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그게 10시 반인데 그때 벌써 서울에서는 청년들이 국방군이 전부 기대를 하면서 전부 트럭을 타고 휴가병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 해서 방송으로는 안심하라 말이지 국방부에 잘 막아내겠다 하는 그런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건의를 쭉 하고 있었어요. 6월 25일은 그날 그렇게 지냈어요. 지내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전면적인 군사 공격으로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느끼는 것은 26일 새벽 3시 그때 동경에 있는 메가더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호통을 치면서 당신이 뭘 하고 있느냐 이때까지 전쟁이 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하라고 했는데 대비를 안 해서 이 모양이 벌어졌다고 대통령이 역정을 내고 유엔군
그 유엔 대사 장면실을 호출하고 하는 게 26일 새벽 3시 일이. 그래서 완전히 하루가 지난 다음에 비로소 감당할 수 없는 군사 세력이 탱크를 앞세우고 서울로 진격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메가더 장군이 그나마 무스탕기를 그 열대 비행기를 급파하겠다 했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당시 국방부 장관은 비행기가 오면은 탱크를 저지할 수 있을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런 식으로 그 상황을 대처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27일 새벽 3시까지. 27일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이기붕, 조병호, 신성모 등 당시 국방 치안 책임을 진 사람들이 와서 지금 빨리 피난 가야 됩니다. 그런다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고 막 서울 사수를 명령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고집 부릴 때는 아닙니다 해가지고 새벽 3시에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남야를 하는데 이제 하나의 정부나 국방 태세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서울 주민을 방패막이로 해서 피난갈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은 전혀 아니었고 그냥 그 허둥대는 비체계적인 대응 속에서 초기에 나간 방송은 계속 나가고 있었고 대통령은 상황을 낙관하면서 27일 그 새벽까지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의정부가 뚫렸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 황급하게 이제 철수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피난을 하라 하는 그 방송을 못한 거죠. 그건 큰 실책이지. 그건 실책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정부가 피난을 가면서 국민들에게 사전에 이제 그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 서울 사수를 포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적어도 하루 전에 그걸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당사자들부터도 그런 체계적인 대응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없고 그냥 27일 새벽에 정부 대통령이 빠져나가고 그날 북한은 점령되는데 26일 오후에 그러니까 26일 새벽에 동경에 전화하고 그날 오후 2시에 치안본부에 들려가지고 전황을 보고를 받는데 전황 보고를 받고 경무대로 돌아오는데 무스탕기가 서울 상공을 날면서 무스탕기가 미국기가 북한군 비행기가 서울에 출격을 해서 대통령이 경무대에 들어가서 방공 후에 숨고 하는 이제 피난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26일 오후가 되어서야 이게 상황이 이전과는 다른 전면적인 군사적 그 침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부터 한 10시간 뒤에 이제 피난을 가는데 그 사이에 그 서울 시민들에게 체계적으로 그 상황을 안내할 만한 행정 능력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건 아주 큰 실책인데 고의적으로 백성을 버렸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조금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치 이력 중에 가장 중요한 실책 이건 분명한데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그 안이한 대응을 하는 가운데서 그 정확한 파악에 상당한 그 시간이 낭비되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라는 책에 보면은 그 시간별로 잘 당시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의 불행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 70 노인이 벌써 70대 그 후반의 노인이 활발한 기동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 점에서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보고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나이 어린 아들뻘 같은 이 장관들이 되어가지고 그게 그 상황이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랬던 정부 조직 자체 내에 어떤 그 행동 원리상의 큰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인재 등용도 잘못됐다는 건가요? 인재 등용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 대통령으로서는 그 최선의 대응을 했다고는 결코 말을 할 수 없지만은
뭐 고의적으로 이렇게 서울 시민을 속였다고 뭐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할 형태는 못 되는 것 같아요. 뭐 변명 아닌 변명이랄까. 내가 거기까지 변명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그리고 전쟁 후에 또 부산 정치 파동이나 네. 4.4 5.2 같이 장기 집권을 위한 이 전 대통령의 행동은 보면 자유민주주의란 가치 중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역행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 이런 것들이 그냥 묵인되고 용인된다면 미래 청년들에게 결과가 좋으면 수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변색됐다고 보는데요. 그의 정치적 치적이 그에 대한 그의 정치적 치적을 예찬하는 것만은 또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교수님 책에서 보면 지면의 한정성 때문인지 지금 계속 대담하면서 들었던 것 같은 실증적인 자료들은 많이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증주의적 사관을 들이대었을 때 한국전쟁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독재가 무슨 후진국형 뭐 독재로서 대통령과 그의 일족들의 권력과 부를 늘리는 그런 독재는 아니었습니다. 건국을 위한 나라 세우기 과정에서 이제 독재를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돌아가고 났을 때는 그야말로 살림살이가 보통으로 유지되지 또 힘들 정도로 그 유족들이 프란세스카 여사가 아무것도 남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청렴하고 강직했던 그와 같은 분이었고 그런 면에서는 권력 자체를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던 그 후진국형 독재와는 전혀 다르죠. 다르고 뭔가 분명히 의도된 기획된 그와 같은 그 독재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 역사를 너무 그 한 개인에게 그 모든 그 책임을 돌리거나 또 개인의 행태로서 그 시대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부터는 조금 우리가 스스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도 크게 보면은 그 시대 속에 규정되고 있었고 정치란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타협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의 동의를 얻고 하는 그 일종의 플레이 게임인데 그 하는 과정에서 정치 과정에서 나는 독재는 배제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주장을 할 때 서로가 타협 불가능 주장을 A는 A대로 B는 B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타협 가능한 실용주의적 주장으로 당시 현실 정치가 훈련되느냐가 독재를 서구해가는 독재를 극복해가는 중요한 길입니다. 현실의 구체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지나치게 이념적인 주장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 결론은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 오늘날 국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다른 주장을 가다가 결국 안 되면은 이 폭력으로 가서 이제 물리적인 충돌을 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정치 과정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실용적이고 건설적이고 타협적이냐. 그는 이제 그건 독재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이지만은 당시 한국 정치 수준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가들이 어느 정도 상호 신뢰하느냐 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정치적 행위를 몇 차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는지까지 다 알게 됩니다. 사람이란 게 굉장히 영리한 영지의 동물이 돼가지고 한마디 말을 해도 뱃속에 뭐가 있는지 10가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평가가 생기고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가 상호 신뢰할 수 없는 관계라면은 그 굉장히 폭력적인 관계로 되어갑니다. 정치가가 서로 상호 신뢰하는 우회적인 관계라면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더라도 쉽게 타협을 하고 건설적인 방안을 또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치적 게임을 하는 당시 한국 정치 풍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풍토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한국 정치는 1948년 8월 15일 그때부터 심하게 분열된 양상을 노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열된 양상. 그 당시 정당 정치도 아직 승리되어 있지 않았고 대부분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무소속 의원이고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이렇게 돌아가신 김일영 교수 책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슈에 따라서 이합 집산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정치적 어떤 그 안정성이나 스테빌리티가 전혀 찾아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건국의 참 그야말로 원혼이라 할 만한 이 대통령의 차기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헌법을 채택을 해놨어요. 그래서 차기 임기는 국회에서 선출이 돼야 되는데 국회는 이미 처음부터 이 한민당이 주가 된 그 세력들은 반이승만 세력으로 돌아가고 국회에서 이승만은 소수 세력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초기 정부 구조가 갖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 이제 6.25 전쟁 때 그 이승만의 그와 같은 초기 실책이 겹치고 신임이 떨어지고 미국도 갈아치울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는 이승만을 대체할 아무런 인물이 없었던 겁니다. 국민적인 명망에서나 당시 이승만이라는 인간은 한 정치가는 그 조선 왕조 때부터 그 개화기를 거쳐서 독립운동을 거치고 건국 과정에서 그 사람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정치적 권위는 정치계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았고 국민적 명망은 절대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승만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대신해서 미국과 이렇게 외교를 하고 나가서 북진 통일을 할 사람이 누구냐 봤을 때 아무도 없었다. 장면은 너무나 온순한 미국에 대해서 온순한 사람, 시키는 대로 할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고 조병옥 있는 그 56년도 이야기입니다만 요정 정치지들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판단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말하자면 이승만 씨는 판단을 했을 때 자기가 세운 나라는 적어도 한 10년은 책임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나라가 세워지면 10년간은 민주주의를 국민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독립운동 당시부터 계속 해오던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 전쟁 도중에 또 이 전후에 그 북진 통일의 기회가 닥쳤는데 이 기회에 자기가 할 일은 이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간선제를 직선제로 이제 이렇게 바꾸고 이제 무리하게 이제 집권을 계속 연장해 갈 수밖에 없었는 것인데 그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이 커요. 책임이 크지만은 동시에 그와 같은 한 개인의 정치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당시 한국 정치 상황 자체를 소위 정치적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그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건국의 그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일기를 딱 끝나고 나는 지금부터 평범한 시민입니다 하고 백악관 문을 탁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은 군인이었고 미국의 실질적인 건국의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프랭클이라든가 존 아담스라든가 하는 명망가 있는 제퍼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깥에서 탁 포진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나도 모든 것은 다 보장되어 있었고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승만은 그렇게 떠나서 맡길 만한 제퍼슨이나 프랭클린이나 존 아담스와 같은 사상가나 정치가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것이고 당시에 그런 한국 정치 자원의 절대적인 빈곤이 결국은 그와 같은 50년대의 정치적 비극을 만들어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그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라는 거는 어떤 명망가 한 개인의 정치적 명망가 한 개인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어떤 카리스마적 지도자 이런 통치가 아니라 능력, 정치적 역량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한 통치라고 생각을 하고 독재라는 거에 발단이 되는 발상 자체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좀 더 내가 좀 더 장기적으로 하면서 더 좋은 발전이 될 것이다라는 게 그 다음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또 넘어가고 현재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지만 현 대통령은 완성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약간 그러한 생각들이 약간 좀 민주주의적 가치를 무시하는 약간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정치적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독재가 어쩔 수 없는 거였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비판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금 한 이야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일본의 그 한국 정치사 연구자인 키무라 칸이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너무 많은 것을 한 개인 정치가에게 얻어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정치의 비극을 지금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의 대다수는 농민이고 이들은 전통적인 어떤 친족제적, 유교적, 종법적 질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뭔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심지어 재언어들조차도 그 심성에 있어서는 민족 사회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 그다음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경제 건설, 그리고 나아가서는 통일이라는 큰 어떤 그 근구, 이거 이제 바로 나라 만들기 과제죠. 한번 짜여지면 100년, 200년이 가는 큰 어떤 그 정치적 이슈를 앞에 두고 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논리, 로직이, 또 그런 로직에 입각한 게임이 벌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나이반 같아요. 우리가 그 시대를 미화할 필요는 없지만 그 시대의 객관적인 제약 상황을 엄정하게 직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그러한 제약 상황은 크게 봐서 87년까지 간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러한 지극히 불투명하고 과도기진 상황에서는 특별한 정신을 갖는 개인이나 정치 세력들의 역사적 역할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48년 처음 선거를 할 때 어떤 그 농촌 유생의 일기를 보면은 선거를 하러 갔더니 자기 친구들이 자기 선거를 대신했다. 그 친구가 지금 몸이 아파서 못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대신할 테니까 하니까 동장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표를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픈 몸을 이끌고 그래도 참 애국을 한다고 투표하러 나가니까 누가 자기 대신해서 투표해놓은 거예요. 그 당시는 그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은 71년도에 나도 그런 일을 당했어요. 내가 72년도인가 10월 유신 찬반 투표를 한다 해서 그때 처음으로 투표권을 내가 가지게 돼가지고 투표하러 가니까 동장님이 나오더니 이군 자네 투표는 내가 했네 그러더라고. 내가 반대할 게 너무 뻔하니까. 그 당시 그런 질서가 농촌 사회에서 삶의 일반적인 질서였다고. 그런 질서 속에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아주 잘 정리된 인간들이 서로 타협할 줄 알고 토론할 줄 알고 합의할 줄 아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문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이야기고 나는 그것이 성숙하는데 한 3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지 않습니까? 87년 이후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세월이 필요한 그 미덕이 아닌가. 금방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10월 유신 그 투표 글 보고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동네 아저씨가 내 대신 투표를 했을 때 그 양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 들고 그 당시 우리의 객관적인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이전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흔히 이제 우리 1950년대랄까 제1공화국을 생각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4.19라든가 뭐 건국 이런 주로 정치적인 것들을 많이 알고 다른 부분을 사실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요. 특히 저희를 비롯한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교수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또 건국사를 전공하고 계시고 하시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1950년대가 어떤 대한민국 이제 후에 이제 60년, 네, 70년 발전에 갖는 어떤 한의가 어떤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중요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미 많이 이야기, 여러분이 유영희 교수 등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교육혁명이 있어가지고 국민교육이 널리 보급되고 수준이 고양됐다는 거. 그거는 뭐 너무 자주 이야기돼서 잘 아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국민적 산업들, 그죠? 그 예를 들어 면방기업, 기타 소비재 공업, 철강업, 비료, 시멘트, 이와 같은 그 중요한 기간 산업들이 그 시대에 건설이 됐어요. 그 시대인데, 그게 참 그 미국의 원조불에 의해서 그렇게 건설된 것도 있고, 대한민국 정부가 재정자금을 직접 투자해서 된 것도 있는데, 그렇게 건설한 것들이 60년대가 되면은 수출 산업으로 다 나섭니다. 내가 요사이는 그 50년대에 건설된 공업과 60년대 수출 산업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추적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승만 정부가 그렇게 그 참 붉은 마음으로 그 건설해 놓은 공업들이 63년, 4년 되면 다 수출 산업에 다 뛰어들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런 건설이 없었더라면 60년대 박정희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늘 이승만 정부를 부정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이룩할 수 있었던 모든 중요한 어떤 경제적 성취의 기초는 그 제1공화국 때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역사는 매우 평범한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연속적이다는 거예요. 연속. 많은 정치가들은 자기가 큰 어떤 과업을 이룬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김영삼 대통령 자기가 대한민국을 마치 새로 만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그러나 현실의 구체적인 경제관계나 사회관계를 보면은 시간이 중첩과 더불어 역사는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었는데, 50년대는 그 전쟁 기에도 전쟁 이후에 6년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성취가 있었고, 그거는 엄청난 성취 동기와 어떤 그 정치적 의지를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50년대는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시대가 무치 혼란과 갈등과 분열만 있었던 일시로 생각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건설 현장에서 참 나라 만들기에 헌신적으로 뛰어들었고, 내가 아는 어떤 60년대 재경부 당시 기획원 차관까지 하신 분은 50년대 부흥부의 과장이었는데, 충주 비료공장 그 만들 때 한 달에 한 번씩 그 공사 감독으로 할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당시 출장비를 담요로 줬대요. 담요. 미군의 구호물자. 그러면 그 담요를 갖고 남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그 담요를 팔면은 충주 갔다 올 만한 충분한 돈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담요 팔아서 그 돈 갖고 청량리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충주까지 다녀오면서 충주 비료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나한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나라 만들기에 동참했던 큰 세력들이 있었고, 바로 그러한 건강한 국민들과 관료들의 창의성과 능력들이 그 시대에 큰 성취를 이룩한 것이죠. 이룩한 것인데, 또 그러한 총체적인 어떤 기획과 집행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정치적 비극 때문에 다 사장이 되어 왔는데, 지금이라도 그걸 빨리 올바로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 책에서 말씀하셨듯이 말년에 어떤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들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 그 시기의 어떤 나라 세우기라는 그 과오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그 시대의 역사적 소임을 다한 인물이었다 평가되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좀 앞에서도 나왔지만 좀 아직까지도 독재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좀 불명예스럽게 있는 게 현실이고요. 또 이제 모두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양자인 분들이 이제 4.19 단체의 어떤 사과 성명을 하러 갔다가 이제 불발되는 사태도 있었고 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제 어떤 이승만 대통령과 어떤 그 제1공화국 혹은 4.19 사이의 어떤 역사적 화해랄까?
또 혹은 우리 남은 이 후배 세대들이 과연 그 시대를 어떻게 다시 평가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죠. 저는 뭐 4.19와 이승만의 화해라고 이야기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승만은 너무나 매도되어 왔고 4.19 세대는 많은 국가적 현창이 대상이 되어 왔고 역사의 기억을 전유해 왔습니다. 독점해 왔는데 이제는 4.19 세대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죠. 마음의 문을 열고 건국의 대통령을 올바로 제자리에 모셔놓을 때 4.19 세대도 그 민주주의를 위한 공로가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죠. 마음을 열어야 큰 국민적 통합이 생기는 건데 지금처럼 자기들이야말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다. 앞에 있는 것은 하나 일종의 마피아적인 어떤 파시즘 체제에 불과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매도를 해서 사죄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다친 마음이라면은 나는 4.19 세대도 조만간 큰 비판의 대상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이제